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맡고 계신 김영진 의원 모시고 최근에 있는 정치 현안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강윤선의 취재 편의점 두 번째 출연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준비하고 오셨죠, 의원님. 네. 지각하셔가지고 일부러 준비하고 오신 멘트인데 너무 회의가 많아가지고 뛰어오셨어요. 네, 뛰어왔습니다. 네,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는. 네. 하여튼 민주당은 매우 바쁘다. 정무실장은 엄청 바쁘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준석 대표는 탈당을 합니다. 한나땡이에요?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나름대로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한동훈 비대위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냉정하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핵심에 어떤 준비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주장하는 것은 젊다. 50살 한동훈에게 보수의 미래가 걸려 있다. 그 다음에 정치 경험이 없어서 신선하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이슈를 쭉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대위원들이 7, 8, 9 젊은 세대로 교체될 거다. 그러면서 저격한 것은 운동권,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됩니다. 저는 물론 뭐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네. 얘기는 하겠지만 네. 실제로 그 한동훈 비대위가 왜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진단과 처방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네. 국민의힘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바뀐 거잖아요. 네. 왜 잘못했을까요? 뭘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네. 전형적으로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성동격서, 동문서답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네.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니원 혁신위원장과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온 것은 강서 보궐선거 참패를 어떻게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로부터 출발한 선택이었거든요. 그렇죠. 제일 큰 문제가 뭐였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과 이반된 일방통행적인 예. 정치. 예. 두 번째는 국힘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장소로서의 일방적인 정치. 네. 세 번째는 경제나 민생에 관해서 착목하지 않고 나머지 너무 사변적인 외유라든지 네. 이런 것에 하면서 예. 나라가 폭망한 게 아니냐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대위가 필요하다라고 네. 한 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왜 운동권 특권 세력이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성동격서고 동문서답식 정치를 하고 있는데 아주 빠르게 프레임 전환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저희가 복귀해서 보면 강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심판받은 가장 큰 이유가 운동권 때문이냐, 민주당 때문이냐, 이재명 때문에 그동안 운동권들 졌냐.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왜 심판을 하죠? 네, 민주당에 운동권이 많습니까? 저는 그 개념 자체가 네. 너무 70년대생이 구시대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70년대생의 구시대적 발상이다. 발상이다. 네. 지금 정치하는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80년대 운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저는 그거는 좀 한동훈 장관이나 국힘의 자격지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역사를 폄훼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혐오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희들도 예. 박정희 시대를 평가하면서 공과를 같이 얘기하잖아요. 네. 산업화의 공과, 그 이후 민주화의 공과, 네. 그리고 그 이후에 DJ 이후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의 공과를 예. 잘 바라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86세대를 전체로 얘기하면 현재 그 55세에서 65세 사이 네. 이 사람들을 다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죠? 무릎 꿇고 한동훈 앞에서 반성하라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좀 갈라치기를 했어요. 산업화 세대, 그다음에 민주화 세대 전체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줬지만 운동권이라는 워딩, 운동권 특권 정치 이렇게 특권 정치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 개딸 전체주의, 이재명의 민주당,
운동권 특권 세력 이렇게 통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성동격서 동문서답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문제를 자신으로부터 찾고 국힘으로부터 찾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으로부터 찾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국민에게 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과거 문법과 전혀 차이가 없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네. 저는 좀 그래도 새로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전혀 새로움이 없이 과거로 네. 구시대적인 이념 대걸과 응징의 정치, 보복의 정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네. 2024년 새해를 맞추면서 썩 좋은 선물이 아니었다. 풀어봤더니 네. 별로였다 이런 생각이 예. 드네요. 그 말씀 주신 내용을 조금 하나하나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보수 결집하는 거는 다 했는데 중도를 어떻게 더 많이 가져갈 거냐. 사실 중도 싸움이다. 내년 선거는 이런 얘기도 분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메시지가 너무 과격하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에게는 한동훈 이른바 한동훈 노선, 한동훈 뭐 보수 쪽에서는 현상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런 것들이 민주당 선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는 뭐 정도라고 도움 여부를 벗어나서 네. 한동훈 정치가 전 조금 더 새로웠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전 이준석 대표도 예. 저는 제 생각에는 중도 보수의 입장에서 네. 마크롱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새로운 정치를 좀 열고 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한번 제안을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한동훈도 예. 그런 보수 본연의 전체에서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 공존과 공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접목해 나가면서 네. 우리나라의 보수주의 정치를 잘해 나갈 것인가 네. 이게 필요한데 네. 거의 이제 적대적으로 그 민주당과 이재명과 운동권을 악마하면서 저 악마를 척결하는 네. 정의의 사도가 자기다 이렇게 해서 네. 14세기에 무슨 사제가 온 것 같아요. 14세기 사제. 왜냐하면 저기 그 중세 시대에 되게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마녀 사냥이. 네. 네. 그런 이후 인간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르네상스로 이어졌고 네. 그러면서 그 근대화로 이어지면서 그렇죠. 네. 인간을 새롭게 찾는 시기가 왔는데 지금 14세기 이념의 시대, 마녀 사냥의 시대로 네. 들어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케네디의 연설이나 서태지의 어쩌고 저쩌고를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잘못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럽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걸어왔던 노선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오히려 저는 더 강화된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어떤 방식일까요? 근데 사실 수사밖에 한 게 없는데 있어요. 수사를 더 많이 하겠죠. 수사를 더 많이 한다. 그렇죠. 지금도 많이 했는데 수사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하겠죠. 뭐 더 털어도 나올 게 또 있으면 아니 다 터는 거죠, 뭐. 더 턴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검찰 정치의 분식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악화가 악화를 더 강화한 것 같아요. 악화가 양화를 아니라 악화가 악화를 더 강화한 것 같아요. 강화한다. 네. 좀 더 새롭게 좀 변해야 되는데 나이만 70년생이지 생각과 정치 양식은 더 후진적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가슴에 뜨거운 무엇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물론 지금은 변했지만 대학 시기에 네. 그 모의 법정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사형 선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역사의식이 있었고.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적 체험이나 체험이나 뭐 감동이나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 느낌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분식 정치 이상으로 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누구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네. 지금 30%에 있는 보수 극단적인 보수 유튜버를 보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박수 칠 것 같은데 우리 장윤선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나은 중도 보수 중도층에게 다가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뭐 결코 뭐 중도 확장에 별로 뜻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민주당이 확장 능력을 좀 가지고 선거를 하면 내년 총선은 민주당에게 좀 푸른 신호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렇지 않다고 왜냐하면, 보십니까? 예. 그래도 예. 그 컨벤션 효과가 있잖아요. 이인영 위원장이 와서 단 하나도 바뀐 건 없지만 한 달을 네. 버텼잖아요. 예.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예. 그 시간을 번 거죠. 그러니까 한 달간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언론 지면을 다 장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로부터 오는 착시 현상이 네. 사실은 동문서답 성동격서적인 비대위원장을 예측을 했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프레임대로 흐름대로 비대위원장이 됐고 공천도 그렇게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 오늘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그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이게 어찌 보면 보수안에서 약간 균열적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잘하길 바래요. 그 국민의힘의 분열을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잘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의 매기 효과라고 봐요. 매기 효과. 매기 효과가 있다. 예, 이준석 매기 효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젊은 정치의 표상은 한동훈이 아니라 이준석이죠. 그렇죠. 저는 예. 한동훈은 예. 이준석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말은 70년대 젊은 정치지만 네. 그의 존재 자체가 독립적이거나 새롭게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네. 그 소나기에서 네. 벗어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새로움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면에서 이준석 정치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것 같고 네. 뭐 도전을 해보겠죠. 그러면 이후에 한동훈보다는 이준석이 훨씬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세요? 장기적으로 보기엔 그래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내일은 그 김건희 특검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내일 표결 처리를 하는 거죠. 예,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예정대로 진행을 하면 내일 대통령실,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 그 다음에 윤재호 원내대표 모두 이 법을 악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윤재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내외를 모욕 주기 위한 법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총선 앞두고 이런 법을 하냐, 정쟁의 목적이 크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들을 종합해 볼 때 그 주장에 타당함이 있습니까? 전형적으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이다. 최순실 특검 때도요. 네. 똑같이 했어요. 1.1핵도 바뀜이 없어요. 네. 브리핑도 일일 브리핑도 수사 정보이거나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했고요. 김경수 특검에서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최순실 특검과 김경수 특검도 야당 추천 특검을 받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최순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김경수였기 때문에 여당과 여야 합의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네.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야당 특검을 받아준 거죠. 예, 민주당이. 예, 예. 저쪽도 국민의 새누리당이 예.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번도 마찬가지죠. 그게 최순실 저게 뭐냐면 이재명 특검이었으면 야당 특검이 안 맞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었기 때문에 야당 특검이 가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름이 없는 정말 그 동료 시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2016년 특검 때 최순실 씨가 이거를 왜 야당에게만 2명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냐라고 해서 그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해가지고 2019년 2월에 합헌 결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해충돌 사유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포함된 여당에게는 특검 추천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모르지 않으실 텐데 이런 입장을 나오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소나기에서 네. 벗어날 수 없다. 딱 그 바운다리 한계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의결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벌써 네. 악법이다, 거부권이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나간 거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배워야 될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특검법 이후의 전국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제가 뭐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보수 패널에 따르면 내일 뭐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뭐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기자들에게 풀된 내용은 없다고 하는데 예컨대 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이 법과 관련해서 정면 돌파 노선을 정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통령실 안에 야당이 그토록 주장하고 요구했던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뭐 특별감찰관,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지만 우리 정부는 도입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일종의 유화책을 내놓는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고 없는 찐빵이죠. 팥소로 바꿔주십시오. 네. 예. 팥 속이 없는 찐빵이죠. 예. 왜냐하면 예. 김건희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네. 그런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제도 개선 특검을 동의합니다. 받지 않기 위한 거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예.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꼼수다. 같아요. 꼼수다. 예. 명품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민주당은 왜 그 반환 창고 안 찼습니까? 어디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좀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좀 현장과 이런 걸 야당 정치인들이 너무 논평만 발표하고 현장에 직접 좀 가서 연대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 행동하는 야당 이런 거 안 돼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네. 현장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2024년에는 더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노력해 주십시오, 의원님. 아니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뭐 이러저런 유화책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나온다면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운동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점잖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무기력한 대응을 하는 거 아니냐, 좀 더 좀 그 센스 있게 적극적으로 좀 너무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하는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핵심적인 전략은 제가 보기엔 강원 전략을 같이 하는 거죠. 강온.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네. 온건하게 할 때는 온건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 기준은 국민들의 수용성 여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찰 하나회의 정치 이 영역에 대한 점령 작전이었다 그렇게 봐요. 지금 아는 형님이 그 방통위원장으로 가고 네. 아는 동생이 그 국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왔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에는 그 우리 형님이 계시고 예. 그래서 아는 동생, 아는 형님들 중심으로 검찰 하나회가 예. 모든 정부 영역과 정치 영역까지 예. 점령을 했는데 네. 실제로 정치의 영역은 그런 영역이 아닌데 좀 빼앗겨서 네. 국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도 네. 조금 그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검찰 하나회가 전 영역을 지금 점령하고 있으면 네. 야당이 좀 더 세게 싸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정면에 뭐냐면 연대. 과거와 같이 네.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장 자체가 네. 저는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건 적절하게 하면서도 여론과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또 총선 시기에 홍보나 아니면 후보를 중심으로 네.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정말 이것이 네. 적절하지 않은 검찰 하나회의 대한민국의 후진을 민주주의의 후퇴를 민생의 후퇴를 가져오는 네. 정말 그런 쿠데타적인 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네.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민주주의는 시간과
노력과 땀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만드는 과정도 그렇지만 지키는 과정도 민주주의적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지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보시기에 시간이 걸리지만 네. 반드시 그걸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판단과 결정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네. 보고 있어요. 뭐 댓글창에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한동훈 위원장이 내년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점은 왜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왜 불출마 선언했을까요? 저는 검찰 하나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 국회의원이지만 네. 선출직으로서 네. 정말 현장에 나가 보면은요 국민 한 사람의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껴요.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장관도 한 표. 네. 제가 팔달구인데요. 네. 목골 시장에서 야채를 파시는 사장님도 한 표. 네. 그 시장에 오는 시민도 한 표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게 정치거든요. 네. 근데 한 장관은 그 과정을 생략했어요. 말은 선민후사를 하는데 네. 바로 백성을 만나는 장인 선거의 과정을 생략한 겁니다. 네. 한마디로 자기는 네. 그것보다 높다. 선민의식의 발로죠. 저는 선민의식의 그래서 발로다. 정말 그 안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봐요. 예. 그냥 본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비례대표제가 바뀌지 않으면 병립형 네. 비례 없고 강남 안 나가면 다른 데 나가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안 나간 게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있단 말이에요. 비겁한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않지만. 그래서 저는 백성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전 네. 선거에 출마하는 게 맞다. 출마가 들어서 맞다.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쓴 소리, 단소리, 네. 한동훈을 칭찬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네. 다양한 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정치인의 용광로가 돼서 지도자가 되는 거지. 네.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네, 네. 매일 그 페이크업만 해가지고. 페이크업이나 네. 그다음에 그 인터뷰하고 브리핑하는 거로 정치가 요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약간의 자만심이 아닌가 네. 우려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동훈의 정치가 이준석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네.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해보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이재명용이야.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렇게 내려놓고 헌신하는데 이재명 대표 당신은 어떤 헌신을 할 거야? 당신 개항에 계속 출마하면 그거 헌신 아니야 라는 말을 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네. 합리화죠. 합리화다. 합리화다. 그리고 너무 고결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좀 나가보고 네. 정말 그 시장 바닥에서 나가보고 또 200만 원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도 한번 보고 또 현장에 나가봐서 그 어려운 사람들하고 예화도 하면서 정말 네. 한 표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과정이 생략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거 대단하게 위험하다라고 봐요. 완전 선민 정치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선민 의식에 네. 꽉 차 있어요. 그게 43억 재산을 가진 타워팰리스에 사는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국힘 비대위원장의 시각이에요. 네. 저는 타워팰리스와 예. 그런 높은 선민 의식에서 내려와야 돼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는 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다 하기 위해서 6년 동안 떨어져서 선거운동을 해봤고 성남 시내를 2바퀴 3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네. 그 시기에 가서 결정을 하겠죠. 이제 근데 100일 남았는데. 그렇죠. 필요하죠. 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두고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어떤 선택도 안 하는 것이 제일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선택도 안 하고 있어요? 불출마하고 있잖아요. 아, 저 한동훈 위원장. 그렇죠. 저는 그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이재명 대표가 낫다.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는 그것보다 나은 정치가 아니라 압도하는 정치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전국에서 뭐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콘크리트 부정평가가 60%가 늘 넘고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 대통령이고 조금 더 전국 주도권을 이재명 대표가 가지면서 큰 판에서의 어떤 세력화, 세력 결집, 국민적인 뭐 어떤
막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충분하게 그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네. 조사에서 나오는 강력 반대층과 그 전체적인 반대층 한 60% 정도 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한해할 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틀과 연대의 틀은 반드시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연대의 틀은 반드시 만든다. 만들어서 네. 이 시기에 더 이상 네.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네. 평화가 더 후퇴하지 않는 네. 그리고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세계적으로 정말 산업화 민주화를 만들어서 네. 대한민국의 K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 붕괴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여망을 반드시 시킨다. 언제 해요 이거를? 총선 시기 하겠죠. 총선 시기요? 지금 총선 시기예요. 아직 임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연대의 틀을 만들어 네. 나가고 네. 그 목소리를 같이 만들어 가겠다라는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설계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네. 이재명 대표의 출마에 어디 할 것인가는 저는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위치라고 봐요. 네. 저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 단 국민들이 생각하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아주 혼란하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매일 내분이 있고 쌈박질할 때는요 항상 졌어요. 비록 부족하더라도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안정된 민주당으로 보여줬을 때 이겼어요. 그렇지 않나요? 2007년 8년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DY가 대통령 떨어진 이후 네. 그 통합민주당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2012년도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순서가 정동영 의장입니다. 그래요? 네. 모셔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잘 정리하는 것이 전 정치의 본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항을과 비례 두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1번 개항을, 2번 비례.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여러 가지 있는데 비례는 아닙니다. 비례는 아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갈 길은 비례는 아니다. 그럼 지역이죠.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비례를 가겠어요? 네. 갈 비례도 없어요. 네. 연동형으로 하면은 비례도 못 가잖아요. 다 못 가요. 네. 병립형은 아니죠. 선거제 관련해서 네. 그건 폭넓게 얘기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네. 끝까지 고집 피우진 않아요. 포괄적으로 정말 토론해서. 어떤 제도가 좋을지 토론해서 한다고 했는데 네. 김부겸 총리께서도 네. 연동형 비례는 지켰으면 좋겠다.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 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충분하게 수용을 해서 네. 나갈 것이다. 연대연합과 그다음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큰 길에서 네. 깨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큰 거는 바뀜이 없어요. 네. 일단 뭐 뉴스는 비례 출마는 아니다. 지역이다. 지역이 어딘지는 지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주겠죠. 아이고,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거법 논의가 너무 지루하게 오래 간다. 에? 아니 집단지성은 민주주의가 뭐 길고 복잡하고 뭐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이건 알겠는데 그래도 정당인데 좀 빠르게 정리하고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민주당이 갇혀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1월 초까지 네. 의견 수렴을 하면 네. 의견 수렴의 과정은 네. 많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중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이 같이 가야 됩니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가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결정돼요. 예.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예. 과도하게 국민의힘 편향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했어요. 예. 그건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역의 인구 대표성과 비례성, 네. 네. 그다음에 선거제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끈다라고 하는 대원칙과 선거제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재논의하고 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논의를 같이 간다. 네. 이 두 가지는 결정이 된 겁니다. 그 결정이 됐다. 어제 더민초에 민병덕 의원 오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연동형으로 갈 거다. 병립형은 아니다. 1월 중에 결정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입니까? 1월 중에 결정하는 건데요. 지금 네. 결정된 바는 없고 네. 그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그래서 김기현 총리도 말씀하셨고 내일 네. 또 정세균 총리 만나시니까 네. 거기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도 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 정도는 의견을 다 듣고 그런 다음에 네. 이번에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례연합정당 좀 여쭤볼게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 여기에 민주당 포괄해서 소수정당까지 다 해가지고 연합정치로 좀 200석까지 좀 가져가는, 그러니까 뭐 200석이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의석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적의 3분의 2 이상이 넘는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서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그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어떤 수단적 차원에서의 의회 방어 기제,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리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약간 과대망상인 것 같아요. 과대망상이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의석수를 주장하는 부분들이 네.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네.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같이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체로 제가 보기엔 잘 안 맞고 네. 저는 저는 사실은 권역별 비례제를 그 원칙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아직 선거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연합정당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네. 모든 것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세 인식이나 네. 의석에 대한 판단이나 그다음에 국민들의 보편적인 여야를 바라보고 대한민국 국민이 균형적인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네. 포괄적인 인식에서 너무 과도하게 네. 저기 뭐냐면 이상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적절한 균형을 주시는 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당이 압도하지도 않고 네. 한 당이 뒤처지지도 않는 그런 정도 의석을 주면서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가는 걸 원해요. 그게 바로 과반 전략 아닌가요? 저는 150. 야당이 한 석이라도 많고 과반이 되면 그래도 국민들께서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1석 전략인 건데 저쪽 당에 비해서 한 석만 많아도 승리하는 거다.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151석 전략이 과반은 맞다. 해야지. 예. 왜냐하면 지금처럼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권한이 압도적으로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의회의 권력인데 예. 의회의 의석수가 야당이 적으면 일방통행을 통해서 모든 제도를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언론의 자유, 예. 집회의 자유, 예. 그다음에 분배 관련한 모든 것이 깨지고 예. 그다음에 공정한 제도와 질서가 붕괴되고 남북 간의 평화가 깨져서 네. 전쟁으로 갈 우리가 커지고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그런 기제로서 네. 이 행정부를 주셨으면 네. 입법부에서 네. 견제할 수 있는 네. 과반은 최소한 주셔야지 대한민국 네. 후퇴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과반 전략인 거죠. 과반 이상.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경우고 네. 최소한 네. 일당은 돼야 된다. 일당. 한 석이라도 많으면 일당이니까 한 석이라도 많은 151석 전략인데, 근데 의원님 제가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민주당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뭐 다 합치면은 18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150석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못하고 부정평가가 높은데 커트라인이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냐. 저는 최소한 지금 지난 총선만큼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다. 그 수준이. 왜냐하면 이 정치적 흐름이라는 게 보면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치른 대통령 선거, 2018년에 지방선거, 네. 2020년에 총선이었어요. 그 흐름과 그 이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패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국민들이 네. 민주당 너희 정말 잘못했어 라고 해서 네. 대통령 선거에 패배시켰고 네. 지방선거에 회초리를 준 거 아닙니까? 네. 그것에 유지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최상점이었던 것을 갖다 대비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환상에 빠지면 안 된다. 국민의 눈과 눈높이와 눈초리가 네. 대단히 매서운데 도대체 무엇을 잘했다고 너희들한테 그만큼을 줄 것이냐라는 입장이 저희가 만나본 많은 국민들은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정권 심판론도 있지만 기류에는 야당 심판론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을 민주당이 잘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 정무실장이시니까요. 요즘 여쭤볼게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원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지금 이른바 검증위원회 검증, 그 다음에 영입 인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불편한 호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최성 전 고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신당으로 가겠다라는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영입된 인사들 가운데 류사명 전 총경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이분들이 어떤 의미의 혁신적인 인재 영입인지에 대해서 좀 해답을 얻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오늘 방금 전에 발표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그 다음에 강청희 전 대한의협 상근부회장 등에 대한 그 인재 영입에 대해서도 86 운동권 출신 반미투사를 영입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인사에 관해서는 뭐 역으로 말씀드리면, 네. 강 부회장님은 의료계를 대표해서 저희들이 정말 공정하게 지금 의사정원 확대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네.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그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로서 영입을 하신 분이라 네. 대단히 소중하신 분이다. 그리고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정치를 해보시겠다라고 하는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험지죠. 험지로 가겠다. 그리고 분야도 의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또 지역도 강남이고 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가치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해서 저는 대환영이다. 네네. 박선원 전 국정원실장 뭐 특보는 네. 실제 그 안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일이라든 이런 게 전문가죠. 네. 단 젊은 시기에 근데 이분이 원래 민주당 분 아닌가요? 원래 민주당은 아니죠. 근데 노무현 정부 청와대부터 외교안보 외교안보를 담당했던 전문가지 네. 당원은 아니었죠. 당원은 아니었고.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네. 박선원 그 외교안보 담당하는 특보 실장은 네, 네. 20세 때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공정한 조금 더 나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 미국의 변화를 요청하기 위한 그런 행위 자체를 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면 그걸 가지고 저는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운동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맞아요. 요새 겨울이잖아요. 예전에 그런 시인도 있었잖아요. 누구에게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네. 따뜻한 적 있었냐? 연탄재 함부로 치지 마라. 네, 너는 80년대에 단 한 번이라도 해봤냐? 매캐한 체류탐생을 마치면서 민주주의와 서민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해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잘못한 부분은 비판하지만 또 그 가치는 가치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게 내가 보기에는 21세기 대한민국 아닙니까?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80년대, 90년대 한동훈 위원장이 대학을 입학했던 93년이겠죠. 이때 이제 강경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말씀 주신 대로 쇠파이프, 최루탄 이런 것들에 맞서 싸웠고, 거기에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서관으로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미안해했던 그런 정세였습니다. 근데 그런 정세를 아는데도 그냥 운동권이라고 싸잡아서 비판을 하시니까 중앙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우리 김영재 의원이 화가 좀 나실 것 같아요. 의혈중앙 아닙니까? 의혈중앙. 그러지 네? 않고 한동훈 장관도 정치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그 분열의 언어와 혐오의 네. 언어 네. 이런 언어보다는 정말 그 통합의 언어,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여야가 파트너다, 상대방이다 그러면서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잘할 것인가에 그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자꾸만 악의의 경쟁을 하자고 해서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삼총리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가능합니까? 세 분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 분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까? 접촉은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 3인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게 잘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선거가 배가 산으로 가죠. 아니 그리고 세 분이 사실은 그 이낙연 네. 총리나 정세균 총리는 꽤 또 연배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정세균 총리,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젊으시고 하니까 네. 세 분을 동일하게 하는 것도 잘 안 맞고 물론 네.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화하고 같이 하는 건 괜찮은데 공동 선대위원장 틀로 하면 세 분 다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급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상상력의 발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마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세 분이 잘 맞는 역할을 하시고 그러실 거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정세균 총리 만나잖아요. 네. 만나서 어떤 부탁하실까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김부겸 전 총리 만나서 공동선대위원장 제안했다라는 언론 보도는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까? 사실이 제가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네. 넓게 민주당의 현재 상황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구체적으로 총선 시기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네. 하고 김부겸 총리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이 꾸려서 지금 같이 얘기하는 상황인데 너무 네.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네. 통합비대위도 사실은 과하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건 불가능한. 전 사태를 전제로 한 통합비대위는 그 현실화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만으로도 총선에 못 이기지만 이재명 없이는 총선에 더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여론이거든요. 네. 민주당 내 여론이기도 하고 외부의 여론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서로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단합해서 총선을 치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오는 게 네.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는 거는 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김건희 특검 정국이 형성이 되면 민주당을 향한 조사가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온다거나 아니면 이른바 돈봉투 현역 의원들에 대한 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른바 민주당 망신 주기 형태의 전국이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저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구도 출마 안 하고 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네. 하겠어요. 그런 거 설계하고 뭐 해서 당정대 회의하면서 많이 네. 고민하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무기가 없다. 검찰 권력과 검찰 권력을 이용한 네. 그 무기 이외에는 한동훈이 쓸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커미션 효과도 네. 길어야 한 달 아닙니까? 한동훈 한 달짜리다. 그런데 새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네. 비전과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TK나 부산에서 현역 의원들 다 컷오프 시키고 네. 청와대 출신 비서관 행정관 네. 검찰 선후배 아는 형님 아는 동생들 공천 주면 네. 감흥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 정치와 우리 민심의 척도가 전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오늘도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예방 예정인데 뭐 이례적으로 그냥 찾아가는 거다라는 식으로 멘트를 하면서 검사 싫어하는 민주당, 그 다음에 민주당은 검사를 사칭한 사람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냐 이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롱성 발언으로 들리는데 그럼 저도 그 돌려서 말을 돌려드려야겠네요. 갚아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요새 시중에 이런 말이 돌아요. 어떤 말이요? 북한에서는 네. 샛별 여장군이 있는데 네. 우리 남한에서는 네. 샛별 남장군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해요.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만 네. 우리 국민들이 쓰지 않는 네. 최고 존엄 이런 얘기를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절대 존엄. 절대 존엄 이런 얘기 잘 안 네. 쓰잖아요. 네. 네. 그게 5천만의 언어입니까? 이거 어디 언어예요? 여의도에서 이런 말 써요? 쓰지 않아요. 어디 북한에서 쓰는 말? 북한에 쓰는 말 아니에요. 북한에서 왔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네. 그렇게 네. 정치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저는 네.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도를 가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듯이 1월 3일 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네. 신년 인사에 야당 대표를 초청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네. 아무리 힘들고 기분 나쁘더라도 참석하잖아요. 네. 참석해서 대통령과 여야가
2024년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래도 손을 잡고 한번 일해보자 이런 취지로 가는데 네.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야당의 대표를 저렇게 모욕 주고 조롱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네. 저는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과해야 된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동훈 된다. 비대위원장이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그리고 와서 앞으로는 사과할까요? 뭐 그럴 리 없겠죠. 그럼 이재명 대표도 좀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뭐 굳이 그렇게 합니까? 스스로 느낄 때까지 기다려야죠. 너무 너그러우신 거 아닙니까?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한간의 언론들이 앞서 말씀 주신 그 신년 인사회의 어떤 그 구도가 검사 둘의 피의자 하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거든요. 아니, 이거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네. 1989년 네. 공안정국 때 그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경 합수부다라고 하는 네. 거랑 똑같은 얘기죠. 예. 저는 실제 국민회의에서 선출된 그 국회의원과 야당 지도부를 또 여당의 대통령을 네. 그건 그거대로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정성호 의원도 나름 핵심 친명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친명은 두 사람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용진은 친명이 아닙니다. 친명 아니에요? 진정한 친명은 정성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성호와 김영진 둘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최측근.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정무실장인데 최측근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정무실장은 친명의 측근이 대표. 하는 게 아니라 네. 레드팀으로서 레드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 정성호 의원이 한동훈 바람이 분다면 이재명 대표도 나름의 결단을 좀 해야 된다. 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결심의 내용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정성호 의원한테 물어봐야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만 여쭤볼게요. 수원. 네. 수원에서 온 수원 팔달구의 아까 무슨 시장이라 그랬지? 지동시장, 예, 먹골시장. 먹골시장, 지동시장. 예. 어때요? 지금 이수정 교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역구에는 박문규 전 장관이 도전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실제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5개 지역구를 싹 다 석권했습니다. 네. 이번 총선도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이번 총선이 좀 뺏길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길고 짧은 건 재봐야죠. 네. 재봐야 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거고 그 이번 주말에도 저번 주말에도 보니까 새로 영입되신 세 분이 네. 같이 세트로 왔어요? 세트로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출마하는구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 열심히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수원은 수원은 어때요? 수원은 5개 선거구인데요. 네. 제일 어려운 선거구가 수원병이거든요. 네. 민주당으로서. 그래서 남경필 그 지사가 5선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2번을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보는데 많이 또 환경도 바뀌었고 네. 제가 한 12년 동안 네. 한 번 낙선 후 네. 재선이니까 12년 네. 동안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뭐 그 호락호락 그렇게 그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팔달구 주민들이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습니다. 팔달의 의리. 의리가 있습니다. 김영진을 지켜준다. 그렇죠.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지역에 네. 정조의 네. 그 정신과 네. 사상이 넘쳐흐르는 곳이 제 지역구인데요. 네. 뭐 제가 보기 잘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희망은요. 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가장 앞서가는 그 언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아니, 실제로. 실제로? 진심이세요?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정조의 진심이에요? 아니죠. 그 핵심적인 얘기를 네. 그 날 것 그대로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장윤선 우리 진행자님은 그냥 직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안 않아요. 봐주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네. 도어 스태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걸 좀 줄여서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질의응답하면 대단히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아예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실망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에 반해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은 완전 직공 아닙니까?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다 직공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모셔서. 계속 직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발전하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네, 부탁은 네. 민주당 좀 잘 봐주십시오.
아니 부탁합니다. 민주당 제가 잘 받은 너무 민주당 많이 좀 비판해요? 너무 많이 그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 조금만 사랑해 주세요. 애정 어린 비판입니다. 애정이 없으면 뭐 이렇게 비판도 안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사실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뭐 대통령이 뭐 남의 나라 언론하고는 그렇게 자주 인터뷰를 하면서 네네. 정작 국내 언론 홀대하고 전용기도 막 안 태우고 그래가지고 친한 기자 둘만 불러서 사담하면서 공식 브리핑을 안 하고 다 기억합니다 기자들이. 이거 잊지 않습니다.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또 써요. 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신년 기자회견을 꼭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실 출입하는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언론 환경이 점점 더 엄혹해지고 있어서 진짜 걱정입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프시더라도 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